한국 사회가 빠르게 늙고 있다. 이 말, 이제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의 60대 이상 인구는 약 1,000만 명. 그중 상당수가 일터를 떠나면서 자영업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생계형 창업을 해도 버는 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법니다. 가게 문은 열었지만 손님은 없고 하루 종일 일해도 남는 건 피로뿐이죠. 이런 현실은 왜 생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는 은퇴 이후를 준비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 단축, 주사일제 같은 일과 삶의 균형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 쓰나미. 2015년부터 2025년까지는 1차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연달아 은퇴하는 시기입니다. 954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 부머가 이제 막 회사를 떠나고 있죠. 그 결과 자영업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으로 채워졌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줄고 있는데 고령 자영업자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이 추세라면 2020년 후엔 동네 상가 대부분이 어르신들 가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감소세입니다. 2020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한 일할 인구는 2030년이면 약 300만 명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은퇴자는 늘어나는 구조. 이건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정년 연장, 불붙은 논쟁. 그래서 등장한 해법이 정년 연장입니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을 65세로 올리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기업은 퇴직 후 임금 삭감 재고용을 선호하죠. 정부가 제시한 절충안은 계속고용 의무제입니다. 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되 임금과 직무는 협의로 조정하자는 방식이죠. 즉, 법적 정년은 그대로지만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자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이 깎이니 반대, 경영계는 고용 의무는 부담스럽다며 반발합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로 귀결됩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고용, 연금 재정, 생산성 등 모든 구조가 얽혀있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OECD 1위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 은퇴 후 일자리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 무려 40%입니다. 평균이 15%인데 우리는 2배 이상이죠. 겉보기엔 자산이 많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니 노인 부자로 보이지만 문제는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노인 자산의 85%가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집은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주택연금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죠. 만약 55세 이상 유주택자 40%가 가입한다면 34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GDP도 0.7%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1.9%, 100명 중 2명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많은 어르신이 손해보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가 많고 이자가 붙는 구조라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무엇보다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지라는 정서가 여전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산이 부동산에만 묶인 사회에서는 현금이 없는 노후는 곧 빈곤입니다. 연금, 임금, 부동산 유동화. 이 세 가지 축이 모두 작동하지 않으면 100세 시대의 절반은 가난한 노후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두 번째 현실, 간병의 시대. 돈보다 더 무거운 문제는 돌봄입니다. 누군가 아프면 누가 돌보죠? 직장인은 출근해야 하고 가족은 각자 생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간병인을 구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균 간병비는 월 370만 원. 병원에서 24시간 상주하려면 400만 원이 기본입니다.
10년 후엔 65세 이상 인구가 1,6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금보다 2배, 즉 간병 수요도 2배가 됩니다. 그런데 간병인은 오히려 부족합니다. 현재도 약 20만 명이 모자라고 2030년대엔 70만 명이, 2040년대엔 무려 15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요양병원조차 인력난입니다. 요양시설 10곳 중 7곳이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인기시설은 입소 대기자가 1,000명을 넘습니다. 집보다 요양원? 현실은 냉정하다. 많은 어르신이 요양원보다 집이 좋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70%가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아져도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25%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집에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일하러 나가 있고 간병인은 구하기 어렵고 결국 대부분은 요양시설에 남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양원 입소 결정의 90%는 가족이 내립니다. 부모의 뜻이 아닌 돌볼 수 없어서의 결정인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비용, 그리고 사회의 균열. 한국의 사적 간병 시장은 이미 10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대부분이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불안정 계약과 추가 요금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족은 우울감에 시달리고 간병받는 노인은 내가 짐이 됐다는 죄책감에 빠집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회의 정서, 가족 구조, 노동시장 모두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일본의 20년 전, 그리고 우리의 10년 후.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일본이 이미 겪었습니다. 2000년대 초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 인력이 부족해 동남아에서 돌봄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초반엔 실패했습니다. 낮은 임금, 사회적 멸시, 불안정한 비자 제도 때문에 많은 외국인이 떠났죠. 그래서 일본은 결국 법을 바꿨습니다. 간병 자격을 따면 영주권을 주고 유학생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간병시설의 80%가 인력 부족 상태입니다. 이제 같은 길을 걷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행도 국내 인력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외국인 간병인 도입의 불가피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논란이 있죠. 외국인에게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주장입니다. ILO 협약 위반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인권과 비용,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가? 이건 앞으로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겁니다. 정부의 움직임. 보건복지부는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병인을 함께 배치해 가족이 직접 돌보지 않아도 되게 하는 방식이죠. 또한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물론 이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간병은 필수가 되었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가계와 사회 모두가 버틸 수 없습니다. 결론, 늙어가는 나라, 준비 없는 노후. 지금 한국 사회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율 하락, 또 하나는 고령화 폭발. 아이도 줄고 어른도 늘어나고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정년 연장, 주택연금, 돌봄 인력 정책.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노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긴다면 곧 사회 전체가 무너질 겁니다. 100세 시대, 오래 사는 게 축복이 되려면 삶의 마지막 30년을 어떻게 보낼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